LV-426 행성을 탐사하던 노스트로모의 승무원 토머스 케인은 에일리언 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다가 그만 페이스허거의 숙주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 페이스허거는 저절로 나가 떨어지고 케인도 의식을 되찾지만 이어지는 식사 자리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더니 가슴 한복판에서 체스트 버스터가 튀어나오고 케인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독보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에일리언 1편 가운데서도 가장 충격적인 비주얼로 많은 사람들 머리에 각인된 체스트 버스터. 이 안에서부터 숙주를 계속 불편하게 만든 다음 어느 순간 가슴 한복판을 뚫고 나와 피를 흩뿌리는 기괴한 모습은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를 강하게 파고드는데요. 실제로 이는 각본가 댄 오베넌이 크론병으로 고생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반영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각본 단계에서 체스트 버스터의 구체적인 모습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베넌은 HR 기거야말로 이를 완벽하게 디자인할 거라고 생각했죠. 기거는 일찍이 인기 있는 화가였습니다. 60년대 후반 포스터 작품들을 통해서 스위스에서 이름을 알렸고 오베넌이 먼저 그의 재능을 알아봤으며 스콧은 네크로놈 4를 보고 곧장 섭외를 결정했죠. 이 그림 속의 휴머노이드는 두개골이 뒤로 길게 뻗어있는 돛대가리의 형상을 하고 있고 군데군데 연결된 기계 호스는 기거 작품 특유의 바이오 메커니컬한 특징을 보여주며 사실성과 환상성이 공포와 매혹이 동시에 다가오는 느낌을 자아냅니다. 마치 해독을 기다리는 암호문 같기도 한데요. 그 밖에 기거의 다른 작품들을 봐도 분위기는 공포스럽지만 피사체들은 반대로 평안해 보인다는 그런 상반된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들은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죠. 기거 역시 자신의 작품에서 공포만을 읽어내면 안 된다고 강조했고 공포만큼 아름다움도 담겨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포와 매혹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관점인데요. 저는 꽃처럼 무해한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꽃이라면 누군가를 잡아먹는 꽃이죠. 특히 체스트버스터가 이런 특징에 가장 부합하는 것 같은데요. 숙주의 가슴을 뚫고 나와 탄생과 죽음을 동시에 취하면서 그 기괴한 모습은 공포는 물론 이상한 매혹까지 지니고 있으니까 말이죠. 실제로 40년이 지난 지금도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지 않은가요? 그러한 체스트버스터 디자인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스콧은 기거에게 다음 그림을 참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 십자가 책형을 위한 세계의 습작. 프랜시스 베이컨의 이 그림 속에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의문의 생명체가 그려져 있습니다. 기다란 목, 그리고 그 끝에는 눈은 보이지 않지만 입은 과장되어 있죠. 기거도 이런 생명체가 가슴에서 튀어나오는 모습은 보는 그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컨셉 아트를 그렸죠. 하지만 자기 머리에서 출발하지 않은 탓일까요? 그의 첫 번째 컨셉 아트는 팀원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제작진 중 누군가는 이를 두고 이빨 달린 돛대가리라 불렀고 기거 자신도 깃털없는 생닭이라 회고하며 불만족스러워했죠. 이러나 저러나 이 그림은 공포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체스트버스터 장면은 스토리의 중추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더없이 완벽해야 했는데요. 결국 제작진은 다시 체스트버스터 디자인 개발에 몰두하였습니다. 결국 특수효과 아티스트 로저 디킨이 만든 모형 중에 하나가 최종 시안으로 채택되었는데요. 점토로 만들어진 이 시안을 본 스콧 감독은 과감하게 다리를 떼어내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베넌이 회고하길 이 작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버전들 중 그가 보기에는 영화에 나온 것보다 나은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거가 만든 것 중에 말이죠. 이때 기거는 정말 기괴한 입을 만들었는데요. 그 입은 나머지 신체 부분보다 더 과장이 되었고 이빨은 위아래 모두 커다란 송곳니처럼 큼지막했습니다. 그런 비주얼은 정말 가슴을 뚫고 나오는 괴물에 적합해 보이기도 했죠. 어쩌면 오베너는 이 과장된 입에 집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이란 무엇일까요? 그 전에 다시 프랜시스 베이컨으로 돌아가보죠. 1909년 아일랜드 태생의 프랜시스 베이컨은 어려서부터 마조히스트였고 게이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외면받아 결국 쫓겨났지만 이는 개인주의적인 베이컨에겐 오히려 호재였는데요. 정말 다양한 경험을 쌓았죠. 그는 독학으로 회화를 공부했습니다. 주로 피카소를 따라 그렸다고 하죠. 때로는 의학 서적을 탐독하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는 데 몰두했고 후에 자신이 화가로서 삶이 늦어진 이유도 흥미로운 주제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런 그의 작품 세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가 말했듯 왜 나는 정육점의 고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인간은 정육점의 고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고통받는 인간은 모두 고기입니다. 하지만 고통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과 같은 감정을 마주하는 것이고 그러한 벌거벗은 인간을 고기에 빗대 자신의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그런 그를 세상에 널리 알리기 시작한 작품이 바로 이 십자가 책형을 위한 세계의 습작인데요. 본작은 종교화에서 쓰이는 세폭 재단화 형식을 가져오고 변형시켰습니다. 세폭 재단화처럼
것처럼 세 개의 패널이 하나의 주제를 말하지만 그것은 전혀 종교적이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목은 십자가 책형,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성경에선 이것이 부활과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그림의 내용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고통만이 가득하죠. 이 그림을 보면 오렌지색의 배경은 흥건한 피가 이미 마른 듯한 인상을 전달하고 그림 속의 생명체는 고통을 호소하듯 무언가를 향해 울부짖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베이컨도 징병되었지만 천식으로 인해 후방에 배치되었는데요.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이때 그가 바라본 참상은 큰 충격을 남겼고 이것을 십자가 책형을 위한 습작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늘어진 목, 벌린 입, 뒤틀리고 절단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슬픔, 공포, 분노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죠. 또 베이컨이 나중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작품은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오레스테이아 3부작 중 마지막 편에 나오는 복수의 여신 퓨리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남편 아가멤논을 살해한 클리타임 네스트라, 그런 그녀를 죽인 오레스테스, 그 결과 오레스테스 내면에 잠식한 복수의 여신 퓨리스, 인간 내면의 깊숙한 감정, 특히 공포와 비명을 캔버스에 담아낸 베이컨의 시도와 맞닿는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콧이 기거에게 이 그림을 전해준 이유도 기거의 디자인에 이런 층위를 더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엔 에일리언 커버넌트의 오프닝으로 가보죠. 여기엔 카를로 부가티의 의자, 그리스도의 탄생, 다비드상, 바그너의 음악을 통해 공통적으로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엔 숨겨진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컨셉 아트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다름 아닌 십자가 책형을 위한 세 개의 습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을까요? 그 전에 다른 아이템들은 왜 있는 것인지 먼저 살펴보죠. The Nativity by Piero della Francesca. I am your father.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웨이랜드를 성부 데이빗의 성자에 대응을 시키는 것 같지만 이어지는 대사와 장면은 이런 도식을 엎어버립니다. Am I Perfect. your son? You are my creation. 웨이랜드 자신은 아버지이지만 데이빗은 아들이 아니라 창조물이라고 선을 긋는 거죠. 그는 카를로 부가티의 주교 의자에 앉아 위계를 분명히 합니다. 이어서 데이빗은 다비드상을 보고 자신의 이름을 데이빗으로 정하는데요. 이 다비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 왕이며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피렌체 공화국의 독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비드상의 시선은 당시 피렌체를 위협하던 메디치 가문의 로마를 향하고 있었는데요. 영화에서 다비드상의 시선은 웨이랜드 쪽을 향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웨이랜드는 어떻게 되나요? 영생을 얻고자 했던 그는 엔지니어에 의해서 말 그대로 고깃덩어리가 되어 최후를 맞이합니다. 위대함을 말하고 신을 자임하며 영생을 얻고 싶었던 그이지만 결국 프랜시스 베이컨이 바라본 죽어가는 인간 그 삶의 본질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한편으로 신이라고 여겨졌던 엔지니어 역시 앞선 장면에서 또 하나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린 머리의 실험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했었죠. 1979년에도 2017년에도 스콧 감독이 이 에일리언에 계속해서 프랜시스 베이컨을 불러오는 이유는 그가 생각하는 근원적인 공포는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의 작품에 담겨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외된 공포죠. 이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림에서 눈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의 다른 작품에서도 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인데요. 눈이란 무엇인가요?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는 눈은 감정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대상이 행복하다면 눈에서 행복이 드러나고 대상이 공포에 빠졌다면 눈에서 공포가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베이컨의 작품에서 이런 눈은 전혀 드러나지 않죠. 그리고 이것은 감상자로부터 그림을 고립되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입은 과장되어 있는데요. 입은 소리를 내는 매개체죠. 하지만 고립되어 있다면 소리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것은 비명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컨의 그림 속 생명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습성에 따라 살아가는 에일리언과도 같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주선에 고립되어 비명만을 내지를 뿐인 승무원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크로논 4에서 커다란 눈이 사라지고 입이 발달하여 제노모프로 완성이 되었듯 스콧 감독은 무엇보다 근원적인 소외의 공포를 지독하게 탐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프랜시스 베이컨을 참고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영화를 대표하는 카피 이 우주에선 아무도 너의 비명을 들을 수 없다 라는 문장이 고스란히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베이컨이 전쟁의 참상을 목도했듯 서구 이성은 2차 세계대전의 비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고 지식인들은 입을 닥쳐야 했죠. 동시에 베이컨의 작품이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감각과 정면 대결하는 고깃덩어리 인간을 묘사했듯 유럽에선 실존주의가 탄생했습니다. 세상에 내던져진 인간은 다시금 이성으로 절망을 극복해야 됐죠. 그것은 아직까지도 과제로 남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의지와 달리 애석하게 돌아가는 세상은 마치 개떼처럼 돌진하는
만나는 에일리언 군단의 세상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곳은 우주가 아니기 때문에 비명을 들어줄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리플리와 같은 실낙 같은 희망도 있을 것입니다. 본능만으로 살아가는 에일리언을 자처하지 않는다면 말이죠.